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부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주말이 지나고 평일에도 개표소 앞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모였던 주말에 비해 규모는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평일 첫날인 어제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 15,000여 명 정도였다고 밝혔는데 주말엔 한때 3만여 명이 운집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6개 중대 400명가량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아직 경찰에 투표함 반출 협조를 요청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집회 초기와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띈다고요? 네, 시위 초기엔 재선거 요구가 줄을 이뤘지만 이제는 부정선거 구호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현장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등장했던 구호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뿐 아니라 성조기를 함께 든 참가자도 늘었습니다. 개표소 시위는 정치색을 빼고 과격한 구호는 자제하자는 측과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고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되는 모습입니다. 구호 내용을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취재진과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면서 촬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런 일부 시위대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죠? 네, 경찰은 시민과 취재진,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폭행과 명예훼손, 강요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일부 시위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 시민 통행을 지원하고 대화경찰도 증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휘부도 현장에 직접 나가 지휘에 나설 방침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현장 경찰관에 대해선 경찰청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의 엄중함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구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현재 일정은 협의 중인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선관위 직원들이 첫 출석 요구를 받은 건가요? 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발당한 구단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동작구 등 모두 5곳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배분한 절차와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투표소 내부 CCTV도 차례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고발인 조사는 어제 진행됐습니까? 네, 경찰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대표를 어제 불러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조사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를 특정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만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가운데 합수본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뿐 아니라 호남 등 전국 10여 곳에서도 서로 다른 투표소 사이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흥군 금산면과 광산구 송정 1동의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 민주당 미명배 후보가 1,401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20표로 동일한 표를 얻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여수와 신안, 장성과 한평 등 두 후보가 같은 표를 득표한 투표수가 모두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사전투표소의 선거인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며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 일부만 일치한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거대 양당의 시선은 일제히 차기 당권 경쟁을 향해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 순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를 향한 당내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늘도 특별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고요? 네, 정 대표는 연이틀 통상 일정, 즉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신 정 대표는 전북으로 내려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비공개로 만났고 고창군 선운사도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제사 끝나고 놀 생각하면 되느냐고 꼬집는 등 여당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정 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 유럽 순방길 배웅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대표가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을 배웅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당권주자로 대통령이 확실히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은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침 조정식 국회의장 만남차 국회를 찾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선관위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의전 인원을 최소화한 것일 뿐이라고 진화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도 원래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승리냐 패배냐를 두고도 당내 친명 친청 의원들 사이 의견은 미묘하게 갈립니다. 당권파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가 사퇴할 수준의 참패인지 생각이 갈린다며 선을 그었고요. 반면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절반의 승리이자 실패란 평가가 중첩됐다며 정 대표 공과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이뤄질 거라는 데는 모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입지가 불안한데요. 오늘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힘을 쏟았다고요? 네, 장 대표는 오전에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사전투표 폐지, 전국적 재선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을 뿐 거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중요한 게 있겠냐는 건데요. 오후에는 특검법도 당론 발의하며 총력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 오전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논쟁을 벌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거취 압박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한 가운데 당내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봉에 선 건 초재선 의원들입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조찬 모임에 이어 선거평가 토론회까지 줄줄이 개최하며 지도부 책임론 부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마치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는 냉정한 외부 평가도 나왔고요. 토론에 나선 초선 3인방 김재섭, 우재준, 정현욱 의원은 일제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진 것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후에는 초재선 의원 전체가 주관하는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도 이어졌습니다.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참석해 저마다 각오를 다졌는데요. 김 의원은 도로 친윤당 오명을 벗자면서 승리의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고요. 정 의원은 지선에서 다수 지지를 얻진 못했다면서도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선명한 야당을 강조한 성 의원은 당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추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젯밤에 중간 집계가 발표됐죠.
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어젯밤 기준 전국 91곳이라고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50곳이라고 밝혔는데요.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선관위 전체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의 6%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유는 육아휴직이 가장 많았는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늘었다가 전국 선거가 없었던 이듬해에는 다시 줄어드는 등의 휴직자 쏠림 현상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잡음 속 선관위는 외부 진상 규명위를 꾸려 내일부터 최소 열흘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윤욱 변호사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사실 조사부터 법 개정까지 논의하고 나아가 재선거 실효성까지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어제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오는 금요일쯤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부터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곤 이견도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오늘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전북 지역을 방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와의 오찬이 끝난 뒤 고창 선운사를 찾아 경우 주지 스님을 만나 차담을 나눴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당대표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전북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해서 오찬을 했다며 이번 전북 방문은 민심 수습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 매체들이 어제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관련 소식을 오늘 오전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중 관계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조선중앙TV에 보도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조선중앙TV는 오늘 오전 정규 방송 시작부터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 주석 부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영접했는데요. 바로 그 장면부터 편집해서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석군평 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 주석을 태운 전용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보여주면서 편집에도 꽤 공을 들인 모습인데요. 공항에 깔린 레드카펫 위에서 양 정상이 손을 맞잡는 모습부터 시작해 저녁에 열린 연회 일정까지 일단 35분가량을 방송했습니다. 2-3시간 간격으로 재방송되는데 방송 분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행사를 하루 뒤에 내보내는 것 자체가 우리 기준으로는 한참 늦은 보도죠. 하지만 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 행사도 간격을 두고 보도하는 북한 TV 전례를 기준으로 보면 꽤 신속한 조치입니다. 7년 전 시 주석 방북 당시엔 다음날 오후 3시를 넘겨서야 관련 영상이 보도됐는데 이번엔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 주석이 가는 곳마다 수만 인파가 동원된 것으로 보였는데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오늘 관련 사진 80장가량이 실렸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상세히 보도가 됐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어제 열린 정상회담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하고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에 이어 오늘 북한 매체들도 한반도나 비핵화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올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정원입니다. 검은 월요일에 폭락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두 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등 폭등세를 보이며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8% 넘게 올라 8,000피를 회복했고 코스닥은 6% 넘게 상승해 1,000스닥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조금 전에 장이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8,000피를 넘었죠? 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8.18% 오른 8,096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2.85% 오른 7,697로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점심시간 직후 8,000피를 회복한 뒤 더욱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앞서 개장 직후에도 가파른 상승세의 코스피는 개장 12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렸고 개인이 외국인과 함께 순매도했습니다. 이런 폭등세의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8.97% 올라 32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5.91% 폭등하며 221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반도체 급락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등의 악재가 완화되거나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특히 낙폭이 과도했던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뚜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6.19% 폭등한 9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2.89% 오른 937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장 20여 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22.9원 내린 1,512.1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오늘 환율이 1,529.4원으로 출발한 뒤로는 17원 넘게 내린 건데요. 유가 상승폭 축소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됐고 어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등 환율 안정화 조치가 환율 하락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영향으로 장중 한때 5% 넘게 올랐던 국제유가는 양국이 상호 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해 마감했고 현재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 공항 환송 행사에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배웅했는데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한 명도 보이질 않죠. 여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불참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어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6.3 선거, 이길 곳을 졌다며 당을 향한 쓴소리를 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공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명청대전이 본격화하는 걸까요? 거대 여당의 전당대회에 쏠리는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유럽 순방길 배웅에도 정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길 거를 졌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당대회 전초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내는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1주년 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말도 당 안팎에서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일부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라고 했다지만 대통령 순방길에 정청래 대표 등 여권 지도부가 보이지 않은 걸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순방길에 여당 대표가 나오지 않은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원내든 당대표든 계속 환송길에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라고 했으면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간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분들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번 선거 책임론에 대해서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런 기조를 대통령이 감추지 않은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김민석 총리를 당으로 보내면서 당을 장악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그 소위 이재명 체제를 굳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해주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길 곳을 졌다, 2, 3일 동안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여당이 야당과 달리 통합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과 오늘 정청래 대표의 불참이 연관이 있을까요? 그대로 연관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자신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 마음고생하지 않겠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금 인천시장을 자기가 픽해가지고 정청래 당대표랑 경합을 했지만 졌잖아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년간은 그렇게 당정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이심전심으로 하는 것은 거의 한계가 있었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든 게 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 중심에 홀로 서기 입장. 검찰 수사 보안권 문제만 그대로도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청이 해체되면서 이렇게 사법체계의 대혼란, 혼돈 이걸 갖다 예방하기 차원에서 보안수사권 일정 부분 인정 이 입장인데 그걸 가장 당의 강성 그 의원들과 기반 가지고 정청래 당대표가 그것부터 털어막았단 말이에요. 하나 예로 그러니까 오늘 성남공익의 집권당 정청래 당대표를 부르지 않은 것은 사실상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한 앞으로 차기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이야. 그리고 뭐 그 김민석 지금 당대표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할 때 이만큼 일 잘한 총리 없어.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이 사람 써달라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입장이 있어. 그래서 이걸 단순히 뭐 8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내가 이렇게 뭐 공식화 했는데 앞으로 너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성남공항 이렇게 당 대표를 포함한 당 인사들을 배제한 부분은 앞으로서 이제 정청래 지금 현재 당 대표하고는 선을 일정 부분 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거죠. 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놓고 지금 현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를 너무나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있거든요. 내가 제시한 방향대로 너무나 잘 달려왔다라고 했고요. 사실 과거 영상이 좀 준비되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 최고위원 선거에 나갈 때도 김민석 총리를 이른바 명카에 태운 뒤에 지지율이 크게 올랐어요. 네. 뭐 이제는 이제 당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그런 흐름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그 외국에 나갈 때 정청래 대표가 하필 나갈 때마다 그런 이제는 우리 일을 하자라는 어떤 엇박자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모르는 바가 없는데 그동안에 많이 인내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특히 이번에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대통령이 선택한 분이 왔지만 대놓고 민주당 안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뭐 예를 들면 친문으로 대표되는 분들이 대놓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지지함으로써 그나마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유이동 의원한테 어부지를 준 것도 아픈 부분이거든. 특히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실제적으로 보궐선거는 완전히 민주당이 많이 실패한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회에 있어서의 어떤 정족수 문제에서도 상당한 어떤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성숙 총리 후보를 모시는 것도 한편으로 나머지 자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올인해라.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메시지로 저는 읽혀집니다. 오늘 대통령 순방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정청래 대표 어딜 갔나 했더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전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초접전을 벌여 이른바 반정청래 정서가 확산했다는 분석 속에 정청래 대표 오늘 이원택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출한 것과 관련해 당청 관계가 냉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정청래 대표 어제는 선거 당선인들과 만찬을 하며 SNS는 무조건 해라, 악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등의 조언을 했는데 최근 정 대표와 각을 세운 송영길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다. 이게 원래 선약이 2박 3일 광주 일정이 송영길 대표님 일정이 잡혀서 못 가신 거지 안 간 것은 아니고요. 통합으로 좀 더 포용적으로 이런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네. 정청래 대표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소속 후보에게 지면 대표지가 위태로워진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성과를 과시하고자 간 걸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가장 이제 나름 이제 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컷오프가 이렇게 남발되지 않는 그런 민주당 내 후보 선출 방식을 택했어요. 그렇지만 전북지사만큼은 자기 사람을 심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논란 끝에 그래도 성공은 한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제 호남 지역 전체를 볼 때는 정청래 당대표가 공정한 어떤 공천 관리 이걸 갖다 당대표로서도 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전남 김영동 지사나 뭐 강기훈 강주시장이나 김관영 전북지사나 이런 분들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정 부분 사실상 그 앞으로 임기 관리와 국정 안정을 이제 우선시하면서 일정 부분 당이 그동안 선명성을 갖다 내세우면서 너무 절대적 입법 권력 남발에 대한 국민적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 체제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그런 입장을 거의 공개했는데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되려 의외예요. 자신이 어떤 그런 뭐 좀 이렇게 자숙하는 어떤 의미보다 내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내가 내세운 지금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가 됐다. 그래서 난 그 사람 격려해주고 점심 먹었다. 또 자신은 자신의 길을 여전히 꾸준히 묵묵하게 가고 있다. 이러면 이제 당청 관계는 불편해지고 앞으로 이제 8월 전당대회가 모든 게 결정나죠. 네, 당청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설정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대표 책임론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역전승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일 재선거하자고 외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지 들어보시죠. 지선 결과에 따른 대표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퇴를 안 하고 버티나 의미가 없는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심리적으로는 리더가 아니에요.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 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재선거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뭐 정치적인 구호로 생각하면 당의 총의를 언제 모은 적이 있나요? 그렇죠. 네. 본인이 대표로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네. 뭐 그거는 구호로서 네. 기능한다고 보면 될 것이네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가운데 누구보다 심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겨우 이겼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꾸 선거 다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법적인 저분도 법조인인데 법적인 부분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정치적 구호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곤혹스러운 것이 실제로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저런 구호는 정치적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테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일 우스운 게 뭐냐면 당 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는데 당의 대변인들이 당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어떤 그 딜레마가 뭐냐 하면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다르게 당장 뭐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물리력으로 뭐 이렇게 억지로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말씀 맞다나 실제로 보면 대표이지만 공식적 리더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아주 불안정한 어떤 리더십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의 일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선거에 이어서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 주장한 장동혁 대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저희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쓰고 집회 현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아니 객관적 데이터를 보시라라고 하면서 마이크 툭 내리고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객관적 데이터는 12대 4로 국민의힘이 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6.3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이 참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이제 사수하고 부산 북구 갑에서 이제 민주당 이제 대통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그런 하중 미래 계획을 떨어뜨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되고 평택 어레스도 유이등 후보가 된 것은 장동혁 지금 대표가 뭐 정말 총력 지원을 해서 되었다기보다는 되려 일정 부분 거리를 둔 어떤 그 후보들 자신들의 어떤 정무적 판단 또 국민들의 이재명 정부의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를 잘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연일 그런 재선거 뭐 저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 재선거 이거 본인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재선거 요건이라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자신이 당선을 포기할 때 안 그러면 이제 경쟁자였던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이 선거 잘못됐다.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결론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 선거는 잘못된 무효 선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내리기 전에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걸 재선거를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논란은 그 2030들부터 많이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훼손되고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태로워진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자발적 흐름에 정치공학적으로 이번 6.3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많은 언론들, 기자들은 장동혁 대표의 거치나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가 대한민국 헌정 역사 78년이지만은 민주당이든 보수 진영이든 선거 결과에서 그 결과를 놓고 거치를 갖다 이렇게 시간 끌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 역대 정치 지도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저런 지금 뭐 행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제 앞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치 결정에 따라서 이번 6.3 선거에서 보여준 이 민심의 결과가 이제 앞으로 당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걸 국민 여론을 가져갈 건지 답이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오늘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 대화과 미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새 후보를 갖다가 이제 불러놓고 이제 대안과 미래에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결론 그 가장 핵심 내용은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되찾자. 윤석열 13 비상계획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윤석열과 제대로 된 전련을 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니 윤의견 세력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모습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 후보는 앞으로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어떤 앞으로 원내 사령탑이 될 것이냐 그걸 물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도 천신만고 끝에 당선된 사람인데 저걸 자신의 일방적으로 전국적인 재선거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걸 어느 국민의힘 당원이든 합리적 국민이든 이게 법원의 결정과 판단도 없는데 저런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법원에도 호응을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전혀 원치 않는데 연일 전면 재선거하자고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오세훈 시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됐어? 아저씨 붙은 거 몰랐지 너? 저 봤어요. 봤어요? 막 지다가 이어서 막 쫄깃하게 붙었어. 오세훈 시장은 오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이후 한동훈 의원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며 복당 문제는 서두르지 말라며 정치 선배로서 진심 어린 당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야 한동훈 의원에게도 길이 열리고 당도 쇄신할 수 있다고 말했고 한동훈 의원 역시 제 생각 역시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공감했다는데요. 내일 3파전으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당의 노선 변화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나는 장동혁 지금 대표가 사실은 정치인인가 하는 소위 회의를 갖는 사람의 안목, 통찰력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그다음에 지금 오세훈 두 사람 이외에는 없어요? 더 이상 경쟁에 덤벼들기 힘들 거라고.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언론들이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많은이 아니고 일부 소수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당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일부 철부지들이 있긴 하죠. 네, 장동혁 지도부의 조광한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당을 참 잘 이끌었고 장동혁 대표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 철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또 소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각각의 버티기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쨌든 물론 무소속이긴 하지만 한동훈이라는 어떤 정치인이 살아 돌아왔고 오세훈 시장이 살아 돌아옴으로써 다음 대선의 리더로 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오세훈 시장은 거의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를 했습니다. 예. 솔직히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특별한 역할이 없었던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으로 보면 결국 시장을 몇십 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는 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당을 말하자면 보수 재건하는 형태에서의 주요한 리더로 드러나고자 하는 그래서 앞으로 오세훈과 한동훈이 끌어가는 건전한 보수의 어떤 양날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 자체도 이미 원내대표 선거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조광한이나 김민수나 이런 분들은 억지로라도 버텨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은 하지만 점차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 특히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를 앞둘수록 아마 오세훈, 한동훈 이 두 분 중심으로 당이 이끌어지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가급적이면 김도읍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과정을 훨씬 진보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성일종과 같은 좀 중도적 어떤 좀 점진적 변화를 원하느냐 또 기존의 조광한 김문수 같은 이 당권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관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이렇게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을 뽑게 되는데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새 후보가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돼야 국민의힘이 쇄신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6.3 선거의 결과는 민심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도 드러났고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보수의 더 큰 문제점도 드러났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강력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강력기초위원들의 엄청난 쉽게 말하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론은 우리 당이 올바르게 서지 못해서 더 큰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내일 있을 이제 원내대표 이 사령탑 선거에서는 원내 사령탑의 역할뿐만 아니라 당이 변화하지 않고 당이 지도부 중심으로 민심과 괴리된 당을 계속 운영한다 하면은 원내 대표는 당을 견제하는 또 입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의힘 현재 당권파를 대변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장파 쪽에 가깝다라는 평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안과 미래를 포함한 이 소장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대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략기획통입니다. 당에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당에서 한동훈을 갖다가 복당을 시키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은 또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당원들과 또 국민들을 또 이제 설득 이해하면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의 어떤 그런 중도적인 역할은 성일종 의원이 맞을 거고 예. 지금 현재 이제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바라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 접근 세력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금 지도부를 갖다 이 정점식 의원이 되면은 뭐 그 연장선상에서 또 됐다 이렇게 볼 거고 제일 큰 변화는 아무래도 김도읍 의원이죠. 김도읍 의원을 선택했다는 것은 민심과 당심을 괴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국민의 의원들의 몸부림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 생각으로는 1차에서 가반을 득하는 그런 원내대표 후보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가 됐을 때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기가 쉬울까요? 그거야 김도읍 의원이 당연히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도읍 의원은 이미 한동훈 후보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이미 보궐선거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급하게 노크를 하지는 않겠다. 스스로 이게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서 긴 호흡으로 갈지 빨리 들어올 수 있을지에 따라서 자기 보폭을 준비하고 지금 현재 급히 당에 들어가기보다는 우군을 좀 더 만들어서 외연을 확장하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부분이고 예를 들면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강하게 버티게 된다면 과거에 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극단적인 형태이지만 당을 깨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사실은 그 길은 안 가려고 할 겁니다. 미래당도 그렇고 갔다 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한동훈 의원은 좀 한 발 뒤로 물러서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세 후보 가운데 누가 국민의힘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될지 내일 오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주권 감수성 부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 50곳이 아닌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어젯밤 기준 전국 91곳, 91곳이라고 새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50곳이라고 밝혔는데 사흘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주말에 규모가 커졌던 2030 청년들의 자발적 집회는 평일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도 감지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애들 너무 어머님 중국인이지 않아요, 화교? 아니라니까. 증거가 다 있던데. 증거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상주 양촌 출신인데. 인터넷에 올라오길래 궁금해서. 살다 현장 중국인다를 할 건다 상상도 못했네. 대박.
네, 순수한 2030들이 모였던 집회 현장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눈이 커지는 거 보니까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영상을 이준석 대표가 직접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성 선거 아마 음모론자가 저 이제 올림픽 저 경기장에 같이 이제 2030 청년들하고 그렇게 함유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제 뜬금없는 질문을 받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워낙 아연실색한 모습이에요. 난 저렇게 이준석 객신당 대표를 제가 자주 접했지만 저렇게 눈동자가 커지면서 그냥 크게 놀라는 모습 처음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 보수 진영의 좀 이 강경화된 입장, 흔히 말하는 윤의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이 뭐 이런 주장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히 2030이 주말을 기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저 전라도 순천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모인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한계를 같이 바라면 이런 거예요. 조직적이고 정치색을 배제한 그런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저기에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라든지 윤의게인 세력이 합류되면서 이제 오늘 급격하게 이제 그 동력이 좀 떨어진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2030 세대들이 저렇게 이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얼마 전에 스타벅스 사태 논란을 보고 또 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금 어떤 투쟁 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걸 중재 조정했을 때 그 엄청난 이제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 양극화 문제, 공정의 문제 이런 게 이제 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2030들이 그 분노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단순한 어떤 선관위의 잘못을 갖다가 엄하게 처벌하고 문제를 발본색이 아니라 이 차원이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우려된다는 이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도 2030의 저 분노에 묻어 있다는 걸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웬만큼 파악한 것 같아요. 네, 저 개표소가 핸드볼 경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핸드볼 선수들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양말까지 벗겨서 저 시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 투표용지 갖고 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오염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사전 투표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음모론이 있고 의혹이 있는 데서 그런 우연의 일치들이 더욱더 음모론을 증폭시키는 그래서 그게 악순환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그 뒤에 중국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고 전혀 순수한 세력들이 문제제기를 뭐 자기의 그야말로 어떤 그 투표권, 주권이 침해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온 사람들 뒤에 이렇게 소위 그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막 뭐 태극기 성조기가 흔들면서 사실은 원래 진정한 의미에서 참가자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건부 인내를 해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공감하면서 대통령과 행정권도 최대한 양보해서 그분들이 의혹을 풀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나치게 도가 지나치고 장기화됐을 때 일정 정도의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지만 뭐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만에 하나라도 무슨 뭐 부정선거론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거 자체가 실제로 어제 대통령이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부정선거는 아니다. 선관위가 갖고 있는 무수부리의 소위 어떤 헌법기관이라는 것으로 인한 태만이고 실제로 뭐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을 비롯해서 이 선거철에 휴가 떠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다는 것은 정말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다 저기 계시는 분들한테 국회에서 해결하겠다. 개헌을 통해서든 뭐 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국정조사를 하든 뭐 수사본부를 꾸리든 간에 우리한테 맡겨달라, 돌아가 주셔달라. 그걸 오히려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국민의힘 대표가 그걸 더 막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수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어이없는 부실 선거 논란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확산되지 않아야 할 텐데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방문지인 벨기에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교황청, 프랑스를 잇따라 찾아 유럽과의 정상 외교를 본격화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정부와 청와대 참모, 주한 유럽 대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수교 125주년을 맞는 벨기에에선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본격 정상외교가 이어집니다. 이튿날인 현지 시각 10일부터 벨기에 총리 정상회담과 국왕 면담이 예정돼 있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도 단독으로 만납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에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만남으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는 11일부터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올해 1월 공식 방한을 계기로 만났던 멜로니 총리와 세 번째 회담을 엽니다. 특히 이탈리아 일정 이후엔 교황청으로 이동해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도 가집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프랑스 에비앙에 도착해 이틀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열흘간의 순방이 외교 지평을 넓히고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 환송 행사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불참한 건 청와대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배웅 인원을 최소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동 전쟁 등 엄중한 국제 정세와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같이 여러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민석 총리가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총리가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신이 직접 당과 소통해서 의전을 최소화했다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참석하지 않은 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4박 5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네, 우리 주요 기업과 정부, 학계와 스타트업 등을 광범위하게 만나면서 AI 산업 협력에 깊은 발자취를 남기고 돌아갔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손효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방한 기간 동안 이런 일정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바빴는데 따라다니기도 힘들었겠어요. 네, 지난 5일 입국한 직후부터 오늘 오전 출국까지 황 최고 경영자가 한국에 머문 건 4박 5일, 공식 일정은 3박 4일이었는데요. 마지막 일정을 마친 뒤에는 스스로도 피곤하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갔습니다. 출국 당일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와 만난 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과 서울 홍대의 형님 저요라는 고깃집에서 이른바 삼겹살 회동을 가졌고요. 이튿날에는 예능 녹화 방송,
방한 사흘째인 지난 일요일에는 게임 업계와 연쇄 회동한 뒤 두산 베어스 홈 경기 시구에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SK그룹과 깜짝 깐부 회동도 있었는데요. 어제는 SK와 LG, 현대차, 네이버 사옥에 이어 서울대를 방문하고 AI 로봇,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하며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방한을 했었는데 그때 기간은 1박 2일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3배 더 길게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회동을 소화했는데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방한 첫날이었죠. 삼겹살 이 삼수 회동이 굉장히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젠슨왕 최고 경영자 지난 10월 에이펙 때는 치맥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다면 이번에는 삼겹살을 선택했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단숨에 들이키고 또 깻잎에 고기쌈을 직접 싸서 먹는 이제 소탈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촬영과 사인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모두 다 흔쾌히 응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 협력사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내면서 엔비디아의 신제품과의 협력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I brought 4 new businesses to Korea. Vera Rubin, Vera, RTX Spark, and our Jetson Thor. 이날 자리에서는 재계 총수들의 색다른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막내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었거든요. 이제 구광모 회장이 직접 고기를 굽고 은둔형 경영자로 알려진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네이버 페이로 모든 음식값을 결제하는 등 친근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황 최고 경영자가 가게 밖으로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한테 도넛과 음료수를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에게 직접 도넛을 나눠줘서 저도 그걸 먹으면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도넛 맛있었나요? 네, 맛있었습니다. 네, 그날 2차까지 갔다면서요? 네, 황 최고 경영자와 총수들은 3분 거리 떨어진 BBQ로 이동해서 예정에 없던 2차를 즐겼습니다. 황 CEO 이번 방한 기간에 이른바 K치킨에 대한 사랑을 여러 차례 드러냈는데요. 이튿날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 종로의 삼계탕집을 깜짝 방문했고 시구를 위해 잠실 야구장을 찾았을 때는 치킨 113마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젠슨왕 CEO가 한국과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보였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국에서 지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즐거웠던 회동을 떠나서 이제 사업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면요. 우리나라를 이제 반도체 넘어서 이제 피지컬 AI와 인공지능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0월 방한했을 때는 주로 반도체 공급망 기업들과의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방한에서는 단순한 칩 공급을 넘어서 AI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황 최고 경영자가 이번 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AI 팩토리와 로봇입니다. 네, AI 팩토리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아직 좀 낯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는 좀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이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꺼내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제 막대한 전력과 데이터를 원료로 인공지능 핵심 정보 단위인 토큰을 24시간 동안 계속 생산해내는 차세대 지능형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직접 학습시키고 또 추론이라는 영역까지 수행을 하는 대규모 공장인 셈인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모든 토큰을 이런 공장에서 생산해서 생태계 주도권을 쥐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파트너로 SK와 네이버와 같은 우리 기업을 선택한 겁니다. 언급하신 대로 지금 이 SK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랑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가장 많이 만났죠? 네, 맞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에 공식적으로 만난 것만 3차례인데요. 네, 이제 지난 5일 이제 이른바 삼겹살 소맥 회동뿐만 아니라 따로 깐부 회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과 찾았던 같은 치킨집을 이번에는 최 회장과 함께 방문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깐부. So good. 두 사람이 이렇게 러브샷을 나눈 것처럼 엔비디아와 SK그룹은 밀접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SK그룹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 중심 협력을 넘어서 그룹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팩토리에 쓰일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SK텔레콤은 엔비디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팩토리를 내년 국내에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역시 엔비디아와 손잡고 내년 55메가와트를 시작으로 기가와트급
내년까지 AI 팩토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AI 팩토리뿐만 아니라 로봇도 핵심 협력 사업으로 되면서 뭔가 LG그룹이 또 주목받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건 피지컬 AI인데요. 지금은 챗 GPT처럼 화면 속 인공지능에 저희가 질문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문자로 답을 받는 형식이 중심이라면 앞으로는 로봇이나 다양한 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실제로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이 피지컬 AI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방안을 계기로 제조업이 탄탄한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는데요. LG그룹은 엔비디아와 개발 표준이 될 로봇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산그룹은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 엔비디아 플랫폼 기반의 로봇 운영 체제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칩을 공급받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과 자동차 등 실체가 있는 인공지능까지 구현하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황 CEO가 이 횡보를 좀 보면은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나 스타트업들과도 좀 접촉면을 넓혔어요. 네, 젠슨왕 최고 경영자 입국 뒤 첫 일정으로 서울 홍대의 PC방에서 프로게이머 이상혁 선수를 만났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이전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는 게임 분야에서 활용돼 왔던 만큼 엔비디아의 출발점에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Gaming was the origins of NVIDIA, as you know. And Korea gaming turned GeForce into Big Bang. 네, 하지만 게임 산업은 이제 이런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서 이제 피지컬 AI의 핵심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게임 업계의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술력이 로봇을 훈련시키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황 최고 경영자는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PC방을 또 연이어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과 김태진 NC 대표를 따로 만났습니다. 실제로 두 회사 모두 게임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분야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황 최고 경영자가 서울대에서 공대 학생들을 또 만났잖아요. 그 모습 참 인상적이었는데 뭐 자신을 K-젠슨으로 불러달라 이런 농담까지 했죠. 네,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학교 그리고 스타트업계까지 두루 접촉하면서 아주 폭넓은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변화의 시대 한가운데 있는 지금이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K-젠슨이라며 자기 이름 앞에 K자를 붙여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am so jealous of you because you're graduating at exactly the right time. When I left this morning, I was just Jensen. Now, I am K Jensen. 네, 이러한 행보에는 이제 단기 협력을 넘어서 이제 미래 인재를 직접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연구센터도 설립할 계획인데요. 직접 로봇과 피지컬 AI 분야 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젠슨왕의 방안으로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오르다가도 막상 방문을 하니까 뭐 뉴욕 증시발 영향으로 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떤 관점을 좀 얘기를 했죠? 네, 안 그래도 어제 주식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최근의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젠슨왕 최고 경영자는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런 우려를 좀 일축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stock price, everybody should be very excited. They can now buy stock at a cheaper price, and it's absolutely true that the future of AI is very bright. 인공지능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면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도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런 장밋빛 전망과 달리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에 크게 올랐던 일부 주식들이 최근엔 좀 많이 급락했습니다. LG전자나 네이버 같은 종목인데요. 실제 협력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황 CEO 뭐 연예인처럼 화제를 몰고 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요?
네, 사실 젠슨항 최고 경영자 이번 방한 기간에 자신이 한국에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팩토리나 로보틱스와 같은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렸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엔비디아 플랫폼 생태계에 올라타면서 이제 이 생태계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실제 부가가치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제 황 최고 경영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되게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용훈 과기부 총리가 황 최고 경영자를 만난 뒤 뼈 있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GPU 많이 사고 있잖아요. 예? 좀 엔비디아도 이제 한국에 우리 쇼만 하지 마시고 이제 투자도 좀 하시라. 네, 이제 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젠슨항 CEO의 방한 내용들,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파급력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 1호 기소인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전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이 출범한 뒤 104일 만에 1호 기소입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 20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격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출한 견적에 따라 공사 대금이 크게 늘자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긴 거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예산처 등 예산 전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기관 상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재부의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으로 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1호 인지사건인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 4명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군의 국회 투입 등을 제재하지 않고 참모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의 내란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앞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2030 세대 참여가 두드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세력과 목소리가 유입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개표소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 구성과 구호가 변화무쌍해졌다는 겁니다. 주말엔 2030 참여가 눈에 띄었고 정치색을 드러내지 말자는 목소리가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일이 되면서 중장년층 이상 참석자들이 늘었고 현장에서는 대형 성조기와 부정선거 관련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특정 조직 동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명확한 메시지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모였다면 이번 개표소 앞 시위는 시민들이 각자의 문제의식을 안고 수시로 합류하는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투표권 침해를, 또 누군가는 부정선거 주장을 말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여지가 컸던 셈입니다. 선거 관리
이 차원의 여러 가지 부실의 관리 부실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의 분노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머물면서 의심과 불신이 때로 과격한 행동으로 분출됐습니다. 핸드볼 유소년 선수들이 연습 장비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짐 검사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진정! 애들 너무 괴롭히네 진짜. 중국 기자로 오해받아 봉변을 당한 타이완 기자가 등 뒤에 직접 대만 방송사라고 적은 종이를 붙인 채 취재에 나서는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불신과 분노를 낳고 확장하는지 이번 투표용지 사태가 그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투표소들에서 모두 합치면 10시간 넘게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물론 경기와 부산, 대구에서도 일부 투표 중단 사례가 속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된 투표소들 가운데 26곳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 자료를 보면요. 지난 3일 전국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가 중단됐던 시간은 모두 합쳐 10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 이동 제2투표소에서는 무려 105분 동안 투표가 멈췄고 가락이동 제3투표소는 두 차례에 걸쳐 중단돼 모두 97분가량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관내인 잠실 사동 제7투표소의 경우 모두 3차례나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에서도 2차례 투표가 멈췄던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본투표 당일 투표가 중단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 제12투표소에서는 모두 21분 정도 한 차례 투표가 중단됐고 인천 연수구와 부산 북구, 대구 동구에서도 각각 투표가 멈췄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투표 중단 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투표소도 3곳인 만큼 6.3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전체 투표 중단 시간은 모두 합쳐 10시간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마감 시간도 투표소별로 제각각이었는데요. 많이 알려진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가장 늦은 밤 10시에 종료된 걸로 확인됐고요. 또 투표소 최소 19곳에서는 저녁 7시 전후로 투표가 멈춘 거로만 조사됐을 뿐 정확한 마감 시간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YTN에 지난 8일까지 자체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내일부터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아직 관련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입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를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까지 이뤄져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투표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의 통행 관리와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시위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현장 소통을 위한 대화경찰 증원 배치 등 조치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정당한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다른 시민과 기자, 경찰과 소방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강요,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중동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휴전 후 2달여 만에 처음으로 미사일 공방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일단 상호 공격을 중지했습니다. 불안한 휴전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은 말뿐인 휴전과 반복적인 휴전 위반이 공존하는 상황은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종전회담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은 종이 위의 휴전이라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이란이 문서로만 존재하는 휴전과 반복적인 휴전 위반이 공존하던 틀을 깼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휴전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하고 군사적 공격을 가해오면 이란 역시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바깥에서 봉쇄하는 미국을 향해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장을 초래한 것은 휴전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미국이라면서 미국의 봉쇄를 또 다른 패배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هدف ما پایان جنگ و ایجاد امنیت پایداره نه عادی سازی روابط با آمریکا اعتمادی هم به طرف مقابل نداریم. 예멘에서는 이스라엘 최남단 항구 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드론 추정 비행체가 발사됐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방공망이 요격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일단 상호 공격을 중단했지만 종전 협상은 여전히 큰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휴전 상황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며 빠르면 이틀에서 사흘 안에 최종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훌륭한 합의를 이뤄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7년 만에 평양을 찾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의미,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7년 만에 평양을 찾았는데 양국 관영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과 네. 북한에서요. 그럼 그만큼 이번 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시 주석이 2026년 올해 들어서 첫 번째 해외 순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이 이 북중 관계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매체 신화통신이라든지 인민일보가 신속하게 또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 사진의 양을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사진 석 장, 푸틴 대통령 5장, 이번에도 5장이더라고요. 그만큼 푸틴급 이런 이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 북한 측에서도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양을 또 굉장히 신속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 걸로 보면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조중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한 지 65주년입니다. 네.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정주년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를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 단계 도약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이 확인한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보도 이 자세나 내용이나 분량이 그걸 뒷받침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도의 양과 속도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의전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황제 의전 좀 최고 수준이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요, 북중 관계를 보면 시 주석이 2012년에 중국 국가 주석이 됐고,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 자리에 오른 지가 벌써 10여 년 됐거든요. 2011년에 올랐으니까. 그런데 사실 2017년까지는 시 주석이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8년 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되니까 그 한 달 전에 급히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황제 대접을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황제 예우를 했었죠. 그만큼 중국도 북한이 미국으로 기울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7년 만에 방북을 했는데 그야말로 황제 예우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동향이 우리 위성을 통해서 잡혔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순환공항, 평양의 순환공항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 예. 행사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장면이 보이고 있는데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뭐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영 행사, 공식 환영 행사가 이 김일성 광장에서 있었잖아요. 예. 김일성 광장에 보면 아유 뭐 어마어마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 단상하고 해서 그 양 정상의 초상화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보면 이 사열하는 광경을 보면 백마를 탄 그 의장대가 등장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전반적이 보면 뭐 그 영빈관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금수산 영빈관도 예. 시주석 방북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평양체육관에서 환영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의 주제가 중국을 사랑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사랑하니 네. 중국도 우리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주석의 방북을 북한이 굉장히 준비를 하고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의전들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어제 관전 포인트로 짚었던 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가 모습을 보일지였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요. 뭘까요? 그래서요. 작년 9월에는 베이징 갈 때 데리고 갔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이 공식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에만 좀 잠시 등장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주혜가 4대 세습을 위한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국정원의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공산주의, 다시 말하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 국가가 몇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세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은 모택동부터 지금 시진핑까지 왔지만 한 번도 세습을 한 적이 없거든요. 시 주석이 지금 3년임을 하고 있지만 시 주석의 아들이 세습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물론 중국이 대놓고 왜 세습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4대 세습이라고 후계자를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예. 아마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고 중국도 그것을 그렇게 썩 곱게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주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나 지금 시 주석 입장에선 세습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네. 북중 관계를 잘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전략적 카드를 계속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국의 국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로의 관계 발전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또 나타나지 않은 게 북한의 비핵화, 핵과 관련된 단어가 또 언급이 안 됐다는 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중국은 사실상 좀 판단을 유예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 보도에 보면 사실상 묵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인 보도도 나오긴 하던데 네. 모양상으로는 그래 보이잖아요. 예. 공식적인 의지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기자가 물었거든요. 이번에 이 비핵화 문제가 다뤄지느냐라고 했을 때 즉답을 하질 않았어요. 이와 관련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늘 일관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양쪽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라든지 비핵화라든지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시 주석 방북 직전에 이 김여정 이름으로 담화가 나왔고 네.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한 이 미국의 보도는 그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건 불퇴,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다시 한번 거론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거는 이미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면서 이번엔 거론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다 또는 사실상 용인한다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이미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을 했고 제재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결의에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과 유엔 체제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이 핵 보유를 뭐 묵인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상기시켰어요. 결국은 불편한 속내가 드러난 거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은 팩트 시트 내용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명백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중 정상이 공감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 측 발표는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푸틴과 정상회담하고 나온 공동 성명에도 그런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분명히 거론했을 겁니다. 북한 비핵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그거를 중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공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금 강조한 것이고 이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 특히 미국이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핵 비확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이란에 대한 핵 문제는 지금 결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인데 북한 핵 문제는 용인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 국무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은 9월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방북의 고리로 좀 북미 대화가 이뤄질지 이 핵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 나눌지 어떻게 보십니까? 핵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뭐 미중 정상이 만나서 또 할 가능성은 있죠. 그게 이제 공식 보도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김정은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 한반도 우리 경주에 왔을 때 사실 김정은이 화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5월 달에 방중했을 때는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과연 미북 정상회담에 다리를 놔줄 수 있느냐 여부는 그거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이미 평양을 떠났습니다만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혹시 좀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말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하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워싱턴에 방문한 시 주석에게 그런 요청을 한다면 그 이후에 그런 가능성은 전 열려 있다고 보고는 일부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측근 참모가 이 미북 정상 만남의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이러저러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는 그런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이 방문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앞서서 북한과 러시아가 좀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혹시 불편하지 않았을지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으로 좀 밀착을 우리와 더 친하다 이런 걸 더 공고히 했다고 보십니까? 그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김정은이 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무기도 보내고 탄약도 보내고 심지어는 특수부대 병력까지 파병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이제 사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는 이 시진핑 주석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대놓고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하에서 작년 9월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렀고 거기에서 북중 관계 회복을 이제 합의를 했지만 그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번에 본인이 직접
평양을 찾아서 김정은과 새로운 북중 관계를 이제 다리를 놓는 그런 계기를 삼겠다. 그래서 시 주석이 얘기한 게 외교, 그다음에 법 집행, 군대 교류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도 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제1의 사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답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북중 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질문 주신 대로 러시아로 편중했던 이런 관계가 다시 균형을 찾거나 다시는 무게 추가. 왜냐하면 사실은 실질적인 경협은 중국이 전적으로 북한과 경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진핑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어느 정도 얻었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 북한과 중국이 조금 필요한 것들은 얻었다라는 분석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름이 간간히 지났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중북부 지방의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적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평년 기온을 1에서 3도 정도 밑돌아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17도, 대전은 1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흐린 중북부 지방은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고요. 다만 광주 29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충청 이남 지역은 낮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는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